미리 눌러놓고. 음, 자, 이번 주는 8월 2주 신문으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 편입니다. 지금 기후가 난리가 났죠? 어제 지금 중부 지방에 폭우로 난리가 났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먼저 그 기사를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순환이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아니죠. 한번 말씀드렸는데, 음, 어디 갔지? 방금 뭐 올리면서 자료가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음,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그냥 할게요. 방금 제가 올리면서 어디로 얘가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이번 주에는. 제일 먼저 그 최근에 있는 이슈 중에서 좀 우리가 새로운 파트를 유념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게 이제 해마다 열리는데, 지금 제23회 세계 지식 포럼이 9월 달에 열립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여기 이제 세계 지식 포럼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지식 아카이브 이런 데 보면 어떤 세션들이 열리는지 누가 참가하는지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자료들은 유료화해서 볼 수 있지만 또 일부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자료들도 있으니까 여기 지식 아카이브에 들어가서 자료를 한번 리서치 해보는 것도 도움 되실 것 같아요. 9월 20일부터 9월 22일에 진행되니까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항상 메인으로 이슈를 다뤄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2020년도에 매일경제를 구독하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찾아보고 어떨 때는 이게 유튜브에 생방송 라이브로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왜 제가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라고 했냐면은 ESG 이번에 세계 지식 포럼의 키워드가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ESG 경영 주목받기 5년 전 지식 포럼 환경 경영 의제로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이렇게 보면 뭐 사물 인터넷 여기 보면 플랫폼 여기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세계 지식 포럼에서 다뤄진 최신 트렌드를 보면 2014년도에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 2017년도엔 블록체인이 등장했고, 2018년도에는 공유 경제가 등장했고, 2020년도부터 이제 ESG.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세계 지식 포럼에 아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ESG 확장 우주 메타버스가 등장하고, 이번에는 환경 경영을 의제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 기후, ESG 쪽에, 어, 이슈들이 이번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관심 가지시면서 세계 지식 포럼의 내용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어, 이렇게 보면 신냉전, 인프레, 우주산업 우리 뭐 요즘에 뭐 투자에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결국 이런 전체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그 라방했던 ESG 2.0에서도 마찬가지 자본주의가 선택한 미래 생존 전략이라고 이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 미래 전략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지금 ESG가 이슈인데 제가 그 기후 PD 카톡방에 제 라방 했던 걸 공유해 놨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그게 자세하게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기회 되시면
이 책도 관심 가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거는 23회 세계 지식 포럼 이렇게 검색하시면 다양한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으시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안내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기후변화, AI 전문가 대거 참석해서 공동 번영 위에 머리를 맞댄다. 그래서 한 파트 한 파트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기후 변화와 기술이 같이 이렇게 테크가 같이 합해져야지만 그게 다른 시너지가 나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 분야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로 전 세계에서 클라이 웍스와 함께 양대 산맥으로 꼽히는 카본 엔지니어링 드그레이 부사장이 직접 한국을 찾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소 포집 분야 기술로 빌 게이츠가 설립한 이 그 회사래요, 여기가. 그래서 최근에는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에어버스와도 다방면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분의 이야기도 한번 귀 기울여서 들으면 도움도 되실 것 같고,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왕자인 로렌초 대 메디치도 직접 한국을 찾는다. 저 갑자기 지금 메디치 가문이 나서 눈이 동그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사심이 있거든요. 메디치 가문. 그래서 어, 갑자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자, 여기 그 세계 지식 포럼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작년부터, 올 초부터 이야기했던 게 식량 안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죠?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결국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지금 식량 안보 초비상입니다. 팬데믹, 기상이변에 전쟁도 겹쳐서 지구촌 밥상 물가가 폭등하고요. 식량이 이제 무기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을 얼마만큼 그 자국의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만큼의 그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게 그 나라의 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이슈들이 대단히 심각하게 불안정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리아 난민처럼 식량 안보가 이렇게 위기가 생기면 난민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사는 나라에 먹거리가 없는데 여기에서 내 아이와 내 가족들이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 생존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어, 몸부림을 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ECD 주요 회원국 곡물 자급률이 이게 27년, 8년, 9년의 평균으로 따지면 호주가 가장 높고요. 한국은 22%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뭐지, 토지를 뭐라 그러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걸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있는 여기에도 마찬가지 지금 농경지를 지금 그렇게 전환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이 났기 때문에 그 길과 길 사이에 있는 농지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대지로 전환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기적인 계획이겠지만. 그리고 세계 식량 위기의 주요 원인은 72%가 전쟁 및 분쟁이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 근데 기후 위기도 12%가 차지하고요. 그리고 16%가 경제 위기.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20년, 21년, 22년에 일어난 이슈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식량, 그전에는 우리가
먹거리가 없어서 부족해서 그 당에 뭐 농사가 조금 안 돼서 배추값이 뭐 금배추다 이런 말은 있었지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위기가 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 식량 안보가 초비상이다라는 게 있었고요. 계속 지금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7개국 45건 식량 비료 수출의 빗장을 걸어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수출하지 않겠다 하면 이제는 우리가 지금 대기가 막혀서 이런 기후 위기가 생기듯이 식량의 흐름이 막히면 국가 간의 위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원활하지 않고 다 수출을 하지 않고 자국의 식량 안보를 챙기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보급품을 많이 가진 군사가 군사력이 높은 거거든요. 마찬가지 국가의 국민들이 먹거리의 어떤 이게 안정이 돼야지 경제가 원활하게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은 뭐 보릿고개를 넘어간 세대도 아니고 지금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들이 뭐 밥을 못 먹어서 힘든 세대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세대들은 아마 이런 게 얼마나 그 삶을 패하게 만드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 우리 밥 먹을 때 어른들이 밥을 남기면 되게 야단치시잖아요. 깨끗하게 먹어야지. 이런 것도 그 한 알 한 알의 그 쌀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다 이슈가 그거예요. 곡물 자급률 20% 우리나라 이야기하는 거죠. 초국적 농기업에 휘둘려 국내 안정된 생산 유지에 국민 생존권이 지금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량 안보 세계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기사화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토종 씨앗을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요. 왜냐면 변이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기사가 그래서 짧았지만 조금 의미가 있는 기사여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매운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청양고추는 1983년 한국의 한 종묘 회사가 개발한 품종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청양고추 종자를 심기 위해서는 독일 종묘 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1998년 IMF 사태로 인해 한국의 그 종묘 회사가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당시 국내 5대 종묘사 중 4곳이 다국적 기업의 인수 합병이 되었대요.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음 해 뿌릴 종자를 남겨둔다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종자는 농업의 근본이고 농부에게는 생명처럼 귀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세계 종자 시장은 점점 독과점 체제로 형성되고 있다. 연간 규모가 60조 원에 달하는 세계 종자 시장은 미국, 중국,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인도 등 6개국이 세계 종자 시장의 80% 가까이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저는 이 기사도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씨앗은 우리가 보통 이제 봄철 되면 여기는 시골이니까 장터가 생긴단 말이에요. 장에 나가고 시장에 가면 종자 되게 많거든요. 모종들이 다양한 모종들이 그리고 그 가게에 가면 씨앗을 살 수 있는데 이게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하는다라는 이런 시스템인 거는 몰랐죠. 그래서 토종 씨앗을 보존한다는 거, 그리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사실을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식량 안보의 실타는 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종자가 토종 씨앗이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도 사람도 그 오랫동안 살아내면서 그 기후나 문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기 사계절 그리고 이 국토에 맞는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토종 씨앗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작물이 잘 이루어질 거잖아요. 제가 그 꽃집에서 꽃을 이렇게 한 번씩 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다년생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종자를 개량해가지고 그냥 1년 꽃피고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지만 그런 종자들은 계속 유지해서 다년생으로 키워낼 수가 없대요. 아무리 왜냐면 어떤 변덕을 부릴지 모르잖아요. 그 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따른 화학적인 어떤 물질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종자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사도 좀 흥미로웠는데, 물가 잡고 기후 잡고 유럽 교통비 할인 대전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독일, 스페인,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라라는 거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기후위기도 대응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똑같이 연료를 써서 많은 사람을 태우는 게 전체적인 데이터 면을 봐서는 되게 에너지 자원을 아끼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유럽 교통비 할인되죠.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지나오는데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알뜰 교통카드 해가지고 여기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있는데 그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20% 할인 이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혹시 아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하면 알뜰 대중교통카드, 그러니까 여기 사천시에는 그런 정책이 있는지 그걸 이렇게 붙여놓고 뭐가 할인돼서 최대 뭐 30% 할인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유럽에서도 물가 잡고 기후 잡고 유럽 교통비 할인 대전에서 대중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집 앞, 그리고 우리가 사는 거주하는 여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 지자체별로 뭔가 쓰레기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고 전문가들을 에게 도움을 받고 해가지고 자기 지자체를 이렇게 지키는 알뜰 교통카드, 네네. 아마 전국적으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혹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을 내가 깨끗이 하듯이 우리 동네를 함께 깨끗이 하고 우리 동네를 함께 깨끗이 하면 우리 지역을 함께 깨끗이 하고 이런 어떤 게 확장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주민들이 이제 나섰다고 합니다. 플로깅 울릉 들어보셨나요? 쓰레기 문제 직접 나선 울릉 주민들,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도 폭증하는데 주민들 운동하며 쓰레기 줍기를 나서서 이렇게 심각성을 알린다고 합니다. 이게 제주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주도도 워낙 관광객이 넘쳐나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어떤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 찍찍이방에서도 계속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또 그런 사업에 참여할 단체도 많이 이렇게 공모를 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각 지역별로 다 이런 게 되게 대대적으로 확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관광지만이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사는 곳을 우리가 잘 지키다 보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만약에 제가 사천시에서 그런 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외부에 나갔을 때 여기는 우리 동네 아니니까 쓰레기를 그냥 아무 때나 버리고 가지 뭐 이런 게 저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아 우리 동네를 이렇게 깨끗하게 아끼듯이 내가 남의 동네에 왔을 때도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이제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습관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문화가 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솔직히 플로깅 하러 프레셔스깅 하러 나가면 솔직한 마음으로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버린 쓰레기도 아닌데 내가 애써서 시간 내서 이렇게 남이 버린 쓰레기를 주워야 돼? 이런 마음도 들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게 뭔가 문화가 되면 우리가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있고 남에게 혹시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는 것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쓰레기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뭔가 파격적인 이슈가 있어야지만 내가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플로깅 하면서 애쓰는 사람이 안 생길 수도 있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하면 이게 문화화돼서 정말 명품을 사면 내가 되게 그 속에 멋지게 보인다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내가 쓰레기를 잘 관리 이렇게 했을 때 깨끗하게 했을 때 내가 명품처럼 보이는 이런 문화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쩐 때 제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뭐 벤츠나 BMW 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서는 아 부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있었는데 벤츠가 이렇게 쫙 지나가는데 양쪽에서 그 얼죽아들 있잖아요. 얼어죽어도 아이스 커피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그 얼음이 든 컵을 쫙 버리고 가는 거예요. 밖에다가. 탁 내던지고 가는 그것도 도로 위에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차를 그냥 이렇게 고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 순간 생겼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만 깨끗하고 그리고 담배 피시는 분들 차에서 담배 피면서 탁 던지고 가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게 개인적인 그런 세련된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내 모습은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적인 어떤 가지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다. 그게 결국은 우리 어, 그 뭐라 그러죠? 상류층, 뭐 이런 이야기, 부류를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가치로 그 기준을 따지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기준으로 그 기준을 많이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환경 많이 좀 이슈가 되어서 좀 생활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요즘에 전기차하고 또 배터리 산업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배터리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황금알 배터리 사업 재활용 기준도 없어라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전 출고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여부는 대부분 영세 폐차 업체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2030년 국내 폐배터리 10만 개는 10만 개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EU는 5년 내 배터리 회수율을 70%를 만들겠다라고 했고요. 중국은 재활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의 개념을 이렇게 도시화 시켜놨는데요. 재활용은 전기차 배터리가 발생하면 폐배터리를 수거 보관해서 안정성 성능 검사를 해서 재제조 불가 하면 핵심 원소재 추출 또는 폐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재활용의 어떤 도식이고요. 재사용은 전기차 폐배터리가 발생하면 폐배터리 수거 보관 여기까지는 똑같죠? 안정성 성능 검사를 해서 재제조 가능하게 만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사업적으로 꾸준히 일어날 수 있게 우리 그 어류를 자원순환 뭐 이런데 우리 동네마다 보면 어류를 수거하는 함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어디에 도움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그게 메시지가 붙어져 있는 것처럼 이 배터리도 조금 이런 것들이 재사용될 수 있는 뭔가 우리 다친구리 순환 자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인식이 전환되어야지만 이것도 수거율도 되게 퍼센테이지가 높고 여기에는 보니까 저기 주민자치센터에 그걸 따로 수집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터리는 따로 모아놨다가 이제 그쪽에 갖다 주려고 지금도 집에 이렇게 모아놓은 배터리가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렸어요. 그냥 이걸 어디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 뭐 형광등이나 전등이나 그리고 배터리를 수집하는 그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있고 그 소형 전자제품도 거기에 버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소형 전자제품도 거기에 이불로 가서 버리고 대형 전자제품은 그걸 수거하는 업체 전화번호를 주민자치센터에 가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하면 오셔서 수거해 간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또 잘 활용해서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기사가 조금 새로운 기사였는데요. 우리 엄청 면봉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거기에는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면봉도 있고 바이러스가 묻지 않은 면봉도 있을 것인데 이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밤낮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약 1kg에 달하는 쓰레기를 버리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될까요?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 그 바이러스가 있는 병원에서 나온 의료 폐기물들은 그냥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떤 병균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모아서 멸균하거나 특별한 시설에서 800에서 1000도 고온에 태워야지 그게 이제 소멸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적인 쓰레기 봉투에 버릴 수 없는 특별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수술 중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2차 감염 위험이 큰 쓰레기들도 우리는 이를 의료 폐기물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따로 이렇게 해서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병원에 가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이게 따로 분리하고 이거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업체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어, 그런데 의료 폐기물 처리 용량이 한계가 이제 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면봉이 나왔고 또 그 장갑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낀 장갑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의료 폐기물로 분류가 되면 그게 이제 초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각장이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다시 뭐 만들어져야 되는 이슈가 생기고 이러면 우리 동네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생기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다 받을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내가 싫어하면 타인도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지금 의료 폐기물 소각자 반대 투쟁을 하고 있다. 이게 보면 보통 어른들이 노인 인구가 많은 아주 외딴 이런 시골 마을에 이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분들이 정확하게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가서 그에 따른 투쟁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게 코로나19 이 이슈 때문에 이게 더 많이 정폭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거는 그 프랑스에서는 식수가 끊기고 독일은 선박 운항 중단, 쩍쩍 마른 유럽 이런 게 있었고요. 또 한 달 새 최소 549명 사망, 파키스탄은 30년 만에 최악 홍수 이런 이슈도 있고요. 제가 아까 그 기사가 어디로 쏙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서울 중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열흘 정도 엄청나게 그
뭐지, 더웠어요. 열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대기의 이 띠가 지금 정체가 돼 있어서 그래요. 정체 정선이 그 가운데 이렇게 딱 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아침에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엄마, 완전히 반이 갈라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위는 지금 폭우가 내리고 이게 남부는 지금 완전 열대 현상으로 지금 엄청 힘든데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이 안 돼서 지금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혈관이 막히는 정세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계속 그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고혈압약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전선 자체가 정체 전선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대기가 이게 순환이 안 돼서 이렇게 완전히 진짜 뭔가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이런 정상이 우리나라의 이 좁은 국토에도 일어나는데 세계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뭔가 혈압이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혈관의 어느 부위가 터질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심근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장 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뇌출혈이 일어날 수도 있고 뇌경색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디에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처럼 기후도 지금 그런 응급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알겠어. 이런 기사들도 알겠고, 이런 것들도 알겠는데, 내가 이런 공부를 함으로써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어떤 그냥 무심히 했던 행동들, 먹거리를 장을 보러 갈 때 조금 더 장바구니를 사용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표 안 나고 내가 뭐 오늘 이거 안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크게 표가 나겠어 하지만 그 하나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어제 안 했던 걸 오늘 하나 더 해보고 오늘 안 했던 걸 내일 하나 더 해봄으로써 그리고 뭔가 우리가 강의를 나가고 어딜 나가서 이런 이슈들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알고 두 사람이 알므로써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게 확장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슈들을 그냥 앉아봐봐, 앉아봐봐. 내가 이런 걸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보통 수다 떨듯이 그냥 이런 이슈에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야 라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편안하게 그 주 일어난 이슈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이 심각성을 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직장 내에서 점심을 먹을 때 오늘 이렇게 하고 나면 점심 먹을 때 이야기를 해요. 이슈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은 기후 위기에 별로 크게 관심이 없는 우리 조리사 선생님이나 뭐 이런 총무 선생님이나 이런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냥 툭툭툭 던지듯이 이야기를 드리며 그걸 한 1년 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 내가 어디 강단에 서서 뭔가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주